소개드릴 책은 지구 한계의 경계서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요한 렉스트램은 지구 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인 과학자이기도 한데요. 2009년에 이 요한 렉스트램과 28명의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 그룹이 지구 한계라고 하는 개념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이제 내달려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가치 있는 목표치를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 우리가 삶의 그러한 거주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구 환경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그 자체로도 이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특히 이 기후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날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기후하고 날씨를 구별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날씨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기분하고 같아요. 맑고 흐리고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 순간순간 변화되는 그러한 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후는 기후학 책에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때 이 날씨가 30년 동안 평균이 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성품이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기후는 이제 지속을 해야 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일어났어요. 이건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도 그 성품이 확 변했다. 그러면은 어른들께서 야, 죽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속해야 되는 게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 어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날씨는 아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라고 했는데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똑같은 날씨가 계속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름에 구름 한 점도 없어요. 정말 맑고 좋죠. 자, 그거 일주일 계속되면 그게 바로 폭염인 것이고 그런 날 한 달, 두 달 계속되면 거기 가뭄 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런 날이 1, 2년 계속되면 거기 사막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날씨가 지속한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속을 해야 되는 기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날씨는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기후 변화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날씨하고 기후를 구별을 해놓고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게 이 지구상에 이제 등장을 해갖고 도대체 어떤 기후 조건에서 지금까지 생존을 해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이전에는 그땐 중생대, 공룡이 뛰어놀던 시절이에요. 자, 그 공룡이 뛰어놀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온실가스가 몇 배나 더 높았습니다. 기온도 평균 온도가 10도 정도가 더 높았어요. 남극과 북극에는 빙하가 없었습니다. 무척 따뜻했었죠. 영화 이런 데 보면은 공룡하고 막 사람이 같이 뛰어놀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한 10도가 높은 곳에서도 그렇게 생명들이 살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일어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생대 때에는 포유류는 극소로 있었고 그때 생물학적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설치류의 위치였어요. 너무나 공룡은 거대했기 때문에 이 포유류들은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인류가 생존을 할 수가 없고 오직 공룡만이 지배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후 환경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6,500만 년 전부터 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신생대로 들어오면서 4,500만 년 전에 처음으로 남극에 빙하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 년 전에 처음 북극에 빙하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250만 년 전 그때부터 해갖고 빙기를 갖다 간빙기 갖다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빙기와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했었던 250만 년 전에 우리 호모라고 하는 호모속,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호모속이 처음 등장을 이 지구상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문명은 또 어떤 기후 조건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년, 30만 년 전에 이제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는 해부학적으로 우리랑 이제 동일했고요. 정신적으로 동일했던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하나 더 붙은 이 그 종은 한 5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등장을 했죠. 동굴에다가 멋진 그림도 그렸고요. 그다음에 바늘을 발명해서 옷을 꿰매 입었어요. 그 정도면 뭐 뇌는 우리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구석기 시대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10만 년 동안 북반구에서 일어났던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1만 년 전을 빙기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 빙기 때에는 기온의 변동의 폭이 굉장히 크죠. 기후의 변화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날씨, 태풍이죠. 태풍이 하나 정도 우리 호남 평야를 쓸고 지나가요. 자, 그러면 뭐 벼세우기를 해갖고 겨우겨우 한 해 추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저 때에는 지금보다 극단적인 날씨가 10배 이상이었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태풍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우리나라 한 10개를 지나가는 거죠. 어느 누가 그 상황 속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거는 쇠 빠지게 1년 내내 농사해도 하나도 못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농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렵, 채집을 하는 구석기 시대를 우리의 조상들은 보내오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만 년 전부터 굉장히 기후가 안정적이 돼요. 거기서 사람들은 농업을 시작하고 정착을 하고 문명을 탄생시켜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농업이 가능한 안정적인 기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500만 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저기서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산업화 이전에 그 평균 기온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자, 지난 250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보다 5도 더 아래로 내려간 그러한 기온이 돼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평균 온도가 7도의 범위 안에서만 생존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수천 년 동안 전 산업시대 평균보다 섭씨 2도 이상 높은 단계, 즉 세계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선으로 합의한 단계까지 올라간 적이 없었다. 2015년에 유엔의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2도를 넘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 거기서는 우리의 생존이 보장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바로 그러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750년 산업혁명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대한 가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산업혁명 이후로다가는 한 10배 정도 인구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1950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그 이후에는 한 3배 정도가 그렇게 늘었어요. 그다음에 GDP 같은 경우는 1950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10배 이상으로 지금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비료 사용량이라든가 뭐 물 사용량, 교통량, 통신량 뭐 이러한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을 인간의 두뇌하고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이게 되느냐?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그만큼 더 지구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뺏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더 온실가스, 오염먼지를 내뿜어야 되는 것이고, 쓰레기를 쌓아둬야지 거대한 가속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이 사회 경제가 거대한 가속으로 성장하는 만큼 지구도 그만큼 빠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이제 증가를 하고 성층권 오존층이 이제 파괴가 되고 지상 기온이 올라가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최근 들어와서는 이 새우의 양식량이 확 늘어났어요.
뜬금없이 새우의 양식량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새우라고 하는 게 먹거리에 이렇게 대표적인 게 아니었죠. 자, 그런데 요즘 보면 뭐 피자 한 판 시키면 새우가 막 뺑 불러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새우가 어디서 오냐 이거죠. 그거는 이 아열대 지방을 가게 되면 해안에 이 맹글로 숲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거기를 갖다 그냥 싹 다 베어내고 걷다가 새우 양식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우 생산의 양식량이 저렇게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열대 생태계가 저만큼 빠르게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연안의 질소의 양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작지 면적이 증가를 하고 생물 다양성이 이제 붕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 경작지 면적이 1950년도에 비해 갖고 지금 현재까지 한 10% 조금 늘어났어요. 많이 안 늘어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1950년도에는 25억 명이 살고 지금 78억이니까 3배 이상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1950년도에는 영양 실조에 걸려 있는 사람이 절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10% 정도다라고 봐요. 인류 역사상 지금 현재가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잘 먹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녹색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똑같은 면적에서 1950년도보다 지금 현재 4배 이상을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종자 개량도 했고 농약도 쳤고 이제 비료도 갖다 많이 벗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질소인이라고 한 이 비료를 갖다가 이제 때려 벗는데 농작물이 이거를 100% 흡수를 해줬으면 괜찮을 텐데 절반도 흡수를 못 합니다. 비가 와서 녹아서 하천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가고 우리 연안까지 나오게 돼요. 오늘날 이 대형 농업을 하는 이러한 지역의 모든 물 생태계에는 질소와 인이 과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후 조건만 딱 맞아버리면 강에는 녹조가 생겨버리고 바다에는 적조가 생기는 지구 파괴를 또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인간이 만든 세상이 저게 작았을 때는 이게 뭐 10배, 100배, 1000배씩 이렇게 성장을 한다 해도 넉넉한 지구가 이거를 다 품어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너무나 커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제 감당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3%씩 성장을 합니다. 23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돼요. 우리가 그만큼 더 이 지구를 파괴했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내달린다면. 인간이 이제 만든 세상이 이 지구상에 너무나 커졌어요. 뭐 콘크리트, 뭐 골재, 금속 뭐 이러한 것들. 아마 수백만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살았던 이 지층을 이제 뒤지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살았던 어마어마한 흔적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이제 인류 자체도 이제 지질하게 이런 시대 구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갖고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고 그거는 바로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지질의 시대가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 지질의 시대가 구별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류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가 이제 압박을 받는데 커다랗게 4가지 압박을 받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제 인구가 급속하게 지금 증가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78억 명이 모두가 다 지구를 지금 박살내는 건 아니에요. 가장 잘 사는 사람 20%가 전체 자원의 80%를 사용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52%를 배출을 해요. 그래서 인구 증가도 문제지만 이 안에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파괴 속에서 기후가 변화가 되고 생태계가 이제 붕괴가 일어난다.
바로 우리의 삶의 조건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뭐 가끔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 폭염, 뭐 홍수,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이러한 충격들이 이제 일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세상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압박에 의해 갖고 바로 이것이 인류세를 지금 대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란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뿐이다. 점점 더 그리 되어가 결국에는 충격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복원력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스프링을 볼펜 심 앞에 있는 그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복원력이죠. 그런데 확 당겨버리면 띠용 하고 이제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오질 못하잖아요. 그건 복원력을 상실을 한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미세먼지 문제인데, 미세먼지는 한번 공기 중에 배출된 다음에 제일 오래 가는 게 한 5일이에요. 5일 이내에 뭐 햇빛하고 반응해서 자연적으로 싸그리 다 없어집니다. 뭐 내일이라도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럼 그냥 정상으로 확 돌아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원력이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사람들이 석유, 석탄, 뭐 이런 화석연료 이제 태워서 온실가스 농도를 늘렸잖아요. 그 중에서 절반은 이 식물하고 그 다음에 해양에서 절반 정도를 흡수를 해줍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공기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온실가스는 그냥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실가스가 누적이 된다? 그만큼 더 기후 위기가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우리가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우리 이 복원력이라고 하는 건 점점 상실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로 가는 것이죠. 복싱 경기에서 똑같은 충격이 펀치를 갖다가 뭐 1회전, 2회전에 맞았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버텨내요. 그런데 한 10회전쯤 가갖고 1회전 때 맞았던 그 충격이 와도 그냥 KO가 당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러한 온실가스가 계속 이제 누적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후 위기가 이제 누적이 되게 되면서 농업이 가능했던 이러한 기후 조건이 점차 무너져 갖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온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체온이 우리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 아니에요. 바로 지구의 상태도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온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날씨가 너무 많아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게 되고 가뭄이 들게 되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일어나고 빙하를 녹이니까 해수면이 올라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 연안에 있는 대도시들이 침수를 당하고 그다음에 해안 가까이에 있는 이러한 농토들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못 쓰게 돼버리는 것이고 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만큼 바다가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탄산 성분이 돼서 해양을 산성화시켜요. 해양이 산성화되었다? 그렇게 되면 그 해양 생태계가 붕괴가 되니까 우리가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그만큼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볼 때 체온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지만 우리가 피 검사도 해야 되고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MRI도 봐야 되고 뭐 CT도 찍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 기후 변화도 굉장히 이 위험 요소이긴 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지구 한계입니다. 기후 변화, 뭐 생물 다양성 뭐 이렇게 해서 9가지의 요인을 이제 찾아냈고요. 저 녹색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확실한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하고 빨간색으로 들어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굉장히 고위험의 상황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지금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이 되는 경우가 고위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후 변화는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에 지금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서 350 ppm이다.
ppm이다라고 하는, 이건 뭘 의미를 하냐? ppm은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350개가 이산화탄소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저 350개가 넘으면 이제 불확실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이제 그 5,500만 년 전부터 해서 농도가 쫙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연적으로요. 그러다가 350개가 되었을 때, 350 ppm이 되었을 때 북극 쪽에 빙하가 처음 생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350 ppm 이하에서 이 빙하가 안정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410개까지 지금 높여놓은, 그래서 지금 불확실한 그런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당시 대멸종 때에 거의 임박하는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이제 생명이 마구마구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생태계로부터 우리가 먹거리를 얻는데 그만큼 우리의 이제 먹거리나 이러한 조건들이 안 좋아지는 상태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의 변화 같은 경우는 사람이 뭐 경작지라든가 도시를 이제 만들어가면서 숲을 지금 파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확실한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해양이 이제 산성화되고 있는데, 이 해양 산성화는 무엇을 갖고 따지면 탄산염 이온을 갖고 따져요. 이 탄산염 이온이 플랑크톤이 껍데기를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산호를 만들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한 84% 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곧 저것이 불확실 영역으로 들어가고 고위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물질 같은 경우는 뭐 플라스틱이나 뭐 나노물질이나 뭐 방사능 뭐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저 부분은 아직 과학자들이 정량화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산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물 다양성하고 바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배적이고 인간한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지구의 이제 한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서 토지의 이용이라든가 물의 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질소, 인내 그러한 과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농업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라고 위험 한계를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 온실가스도 그 농작 기계를 사용하고 뭐 비료 뿌리고 운송, 저장, 보관, 뭐 아보카도를 저 남미에서 엄청나게 아무튼 화석 연료를 태워가면서 태평양을 건너갖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우리가 이 먹거리 이 분야는 엄청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원이에요. 그래서 이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지구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모든 규모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이제 결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현상이 바로 이제 식량 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78억 명이 현재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매년 한 8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지금까지는 녹색혁명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걸 잘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8억의 인구가 2050년이 되게 되면 약 한 100억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아까 경제 성장률이 매년 3%씩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끼니만 해결하는 거 갖고 만족을 못하죠. 대한민국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너 밥 먹었냐가 그게 인사가 되고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은 참 그거는 풍요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하루 세 끼 먹었다고 너 참 풍요롭구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구가 증가를 하고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2050년도가 되면 지금보다 식량이 60%가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면 2050년도가 되게 되면 뭐 옥수수는 24%가 줄고 밀은 3%가 줄고 쌀은 11%가 줄어드는 바로 이러한 세상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요는 왕창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이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 옆에 이제 칼라로 표시된 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식량이 똑같이 같이 줄어든다면 어느 지역 상관없이 그러면은 좀 그나마 좀 날 텐데,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추운 지역이 따뜻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농사가 더 잘 되겠죠. 거기서는 식량이 더 많이 생산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럽연합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자급자족을 합니다. 유럽은 앞으로 더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식량이 더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북유럽은 자급자족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하죠. 그 지역은 더 많이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누런색으로 표시된 영역들, 저기는 이제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 영역들인데, 저기는 이미 지금도 식량이 모자라는 지역들은 더욱더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마태 효과라는 게 있죠. 가진 자는 더욱더 가지게 될 것이고 못 가진 자는 더욱더 못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태 효과가 극단화가 되는 이러한 세상으로 바로 우리는 진입하게 될 것이다. 저렇게 과잉과 결핍이 극단화가 되었을 때 이 전 세계가 얼마나 이제 불안정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일어났던 일로다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이제 그 유엔 식량 기구에서 매월 그 식량 가격 지수를 갖다가 산출을 해요.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 동안 곡물 가격이 2배가 돼버렸습니다. 저기서 빨간 줄 한 줄 한 줄로 표시된 거는 뭘 의미를 하냐? 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다 식량을 구입하는 데 쓰잖아요. 그런데 식량 가격이 갑자기 2배가 됐다? 갑자기 먹을 게 절반으로 줄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먹을 게 절반으로 줄었으면 그 뭐 움킨 배를 움켜쥐고 그냥 가만히 있냐? 그렇게 안 하죠. 뛰어나가서 이제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빨간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이 바로 그 데모가 일어났던 걸 의미를 해요. 곡물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1%만 과잉 생산되면 폭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1% 모자라게 생산하면 폭등을 하잖아요. 곡물 가격이 쫙 올라가니까 데모가 쫙 이렇게 일어나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나가서 저랬을까 하는 비참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10년도에 또 일어났어요. 어디서 시작을 했냐?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밀을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2010년도에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어요. 그 해에는 수출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자 그 몇 달 사이에 밀가루 가격이 60~70%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 아랍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엄청난 데모들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가뭄에 의해 갖고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되니까 이런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거로다가 바로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리아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시리아는 2007년도부터 좀 가뭄이 좀 들었어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밀가루 가격이 60~70%가 빡 올라가 버리니까 바로 시리아 내전으로 들어가고 IS라고 하는 극렬 분자가 이제 준동을 하는 것이고, 먹을 것도 없는데 막 포탄은 떨어지고 막 총알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바로 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을 떠났으니까 보다 더 나은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유럽 입장에서는 피부색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종교도 틀린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막 국경을 넘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국가의 안보의 문제로다가 이걸 다루게 되는 것이고, 당시 이 시리아 난민의 처지가 굉장히 비참했죠. 세계적인 여론도 너무 안 됐다는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몇만 명씩 각 나라가 좀 맡아주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나왔더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저 난민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유럽 연합을 떠나서 국경을 봉쇄를 하면서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엉뚱하게 시리아의 내전이 되었고, 다시 이게 유럽의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해결이 나지가 않고 있어요. 시리아 난민이 한 400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구 평균 기온이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약 1억 명 정도의 난민의 잠재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2도 이상이 되면 7억 명의 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었을 때 이 국제사회는 얼마나 불안정한 이러한 사회로 우리가 진입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달려왔던 방식대로 그냥
내리달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찜통의 계곡에 이제 빠져버리게 됩니다. 저 찜통의 계곡에 빠지면 어떠한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인류가 이제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우리 인류는 엄청난 이 위험들을 다 극복을 한 존재예요. 자연 재난, 감염병, 전쟁, 최근 들어와서 뭐 금융 위기까지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에 이러한 문명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북극 쪽에 가게 되면 북극해 바다로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지금 이제 빙하가 올려져 있는데 햇빛이 들어왔다가 반사가 돼서 지금 그냥 우주로 되돌아갑니다. 그 햇빛이. 자, 그런데 지구가 가열이 일어나요. 그럼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겠죠. 자, 이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빙하에 반사가 돼서 우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구의 그 태양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됐으니까 기온을 더 높였을 것이고 그러면은 빙하를 더 녹일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시커먼 바다가 드러날 것이고 이거는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지구 스스로가 이렇게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이미 한 9개 정도가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북극 쪽에 가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동토지대는 식물들이 수만 년 동안 꽝꽝 얼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구가 가열이 일어나니까 거기가 지금 녹고 있어요. 식물은 탄소 성분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온실가스가 나왔으니까 기온을 높였을 거고 높였으니까 메탄을 거의 동토지대를 더욱더 많이 녹일 거고 그러면 또 메탄이 나오고 온도를 높이고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고 상관이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기온을 높이죠. 지금 동토지대가 갖고 있는 그러한 탄소의 양은 공기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의 2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토지대가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배출하는 이런 온실가스랑은 상관없이 바로 기후가 증폭적으로다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 카나다 저 북쪽에 있는 아한대 숲이 있는데 그 아한대 숲이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산불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원래 자연적으로 거기는 산불이 일어나는 지역들이에요. 이 산불이 이 벼락이 한번 치면 늙은 나무들이 타서 재가 딱 되게 되면 이 씨앗이 확 벌어지면서 그때 싹을 틔우면서 거기서 새로운 숲을 만들어요. 그 아한대 숲들은 그러한 생태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수분이 증발이 많이 돼서 건조화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벼락이 한번 딱 때리게 되면 이게 늙은 나무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 나무까지 그냥 싸그리 다 태워버립니다. 건조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흡수하는 그러한 영역이었는데 점차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 아마존의 저 열대 우림 같은 데는 저기서 내리는 비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저 바다 쪽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이 아마존에 들어와서 이렇게 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열대 우림은 그 아래쪽에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그걸 수분을 쫙 빨아들여 갖고 잎에서 그 수증기를 이제 증발을 시켜서 그걸 구름으로 만들고 다시 비를 내리고 다시 또 나무가 빨아들이고 하면서 그 숲이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서 밭을 만든다라고 해갖고 지금 산불을 지금 일으켜 놨잖아요. 홀라당 거기를 다 태워 먹고 나면 토양에서 이제 구름을 만들 수 있는 이 수분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저 아마존이 지금 인간이 지금 저렇게 계속적으로 개간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아마 몇십 년 이제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저 케냐라든가 이런 데 가면 사바나라고 하죠. 갈대 같은 게 쭉 있다가 나무가 중간중간 한두 그루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사자가 쉬고 있는 그런 동네로 바로 저 아마존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산호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1도가 더 높아져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거의 99% 그러니까 거의 전멸을 하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야, 산호가 없어졌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신혼여행을 가갖고 물속 구경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좋은 조건이 없어졌다.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산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물고기들의 한 4분의 1 정도가 어린 시절을 산호초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산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해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바닷물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대서양 멕시코만에서 유럽 쪽을 흐르고 있는 그 멕시코 만류예요. 이게 굉장히 따뜻한 물입니다. 그래서 런던이 위도가 51도죠. 그런데 지금 서울이 38도고요. 그런데 겨울철에 런던이 훨씬 따뜻합니다. 그거는 바로 멕시코 만류가 계속 바닷물이 유럽을 향해서 흐르기 때문에 유럽의 겨울이 따뜻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빙하가 막 녹아갖고 막 민물들이 지금 쏠려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해양의 순환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 해양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바로 이제 기후 변화를 엄청나게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린란드하고 남극에 있는 이 빙하들이 이제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유엔의 IPCC 보고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하면 금세기 말에 한 1m 정도 물이 올라온다 예측을 합니다. 1m 정도도 상당히 이제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것인데 이 1m는 이 빙하가 겉표면부터 이렇게 조금씩 녹아 들어가는 바로 그 상태에서 이제 1m 정도 물이 올라간다라고 봐요. 우리가 여름철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막 35도가 넘고 이러는데도 마당에다 내놓으면 그게 그냥 35도 넘었다고 순간에 싹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이제 녹죠. 표면부터 이렇게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깨진다? 이건 이제 이야기가 틀려져요. 우리가 사탕을 입안에 넣고 깨트리질 않으면 오래오래 가죠. 그런데 한번 와창 깨고 나면 표면적이 늘어나서 순간에 녹아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빙하도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깨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과학자들인 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계산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건 이거 깨지는 거 다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린란드의 빙하하고 지금 남극의 빙하에 여기저기 지금 막 금들이 막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그린란드의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물이 7m가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남극의 빙하가 다 녹게 되면 지금보다 물이 60m가 더 올라오게 돼요. 단 5% 정도만 깨진다 해도 우리가 연안에 건설돼 있는 모든 도시는 침수를 당할 것이고 그 넓은 연안에 있는 평야는 바닷물이 들어서 다 못 쓰게 돼버리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 심판의 날 19, 12일을 공개합니다. 오늘은 폭염, 내일은 뭐뭐? 사흘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0도 육박하는 날씨에서 영하 2.2도로 다음날 떨어진다고요? 한 지역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적당히 해야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 예고에 일기예보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만 잘못된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그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눈이 15cm가량 쌓였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에서 9월에 이 정도의 눈이 내린 것도 20년 만이지만 폭염이 닥친 지 하루 만에 극단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게 하루 상간의 날씨라는 거잖아요. 반전도 저런 반전이 없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전날 40도였다는 것도 덴버한테는 이상 기온이었을 거예요. 고산지대니까. 네. 이거지. 지금 저 앞에 식물 봐봐요. 저 왼쪽은 저 주황색 아주 그냥 쫙쫙 뻗쳐 있잖아요. 다음날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이럴 일인가 찢어져가지고. 싶었겠다, 사람. 냉해네 냉해.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전선의 영향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파괴적인 기온 변화가 야생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겨울에 저 데뷔 못한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걸요. 지금 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곤충, 벌레 종류가 싹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새, 뭐 작은 동물들 피해 입는 거고. 먹이 없죠.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기온 변화.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이변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지구 심판의 날 19, 10위 공개합니다. 칠레 사막을 뒤덮은 모모 산. 이번 특종은 왜? 전기자 때문에 생긴 아주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가 뭐 어쨌는데? 털 많은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뭐야? 옷! 우리 중엔 제일 많이 피해를 줬네. 반성을 하게 되는 게 멀쩡한 옷을 사놓고 조금만 지나면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옷으로 뒤덮인 산. 이 옷들은 매년 급속도로 변하는 패션 트렌드에 따라 소비되고 버려지는 패스트 패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 중고 의류의 허브라 불리는 칠레엔 매년 각국에서 약 5만 9천 톤의 중고 의류들이 모이고요. 그중에 무려 약 3만 9천 톤의 옷들이 아타카마 사막에 버려져서 거대한 산을 이룬 겁니다. 예, 갖다 버렸구나. 산더미처럼 저렇게 쌓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안 팔리면 이게 또 가격 관리한다고 또 버려버린대요. 또 싸게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저거 어떻게 또 다 태우고 처리를 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쌓인 게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버린 이 의류 쓰레기가 아타카마 사막의 환경 오염을 초래. 옷들이 썩는데 최소 200년이나 소요되고요. 그리고 화학 처리된 합성 의류들은 야외에 방치되든 땅속에 묻든 대기와 토양의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년 옷을 태우는 과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예,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심장,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칠레에선 의류 폐기물을 이용해 단열재, 실, 공책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도입. 하지만 빠른 속도로 쌓여가는 의류 폐기물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전 세계 의료 생산량은 2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년 의료 생산으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8에서 10%를 차지하는 등 패스트 패션 산업은 환경오염의 주범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필요 없는 옷 쇼핑은 줄이는 게 진정 지구를 위한 것 아닐까요? 저한테 보내는 뭐 메시지입니까? 경고죠, 경고. 메시지가 아니라. 경고고. 경고. 안 입을 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 사막이 뭐뭐가 됐다.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눈밭에 모래가 내렸다면 이번엔 사막에 눈이 내린 겁니까? 사막을 넓게 뒤덮은 하얀색의 정체는 눈이 맞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관문으로 불리는 알제리의 아인 세프라 지역의 2022년 1월 사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아프리카 제일 또 더운 사막에 저렇게 눈이 내렸다니까 놀랍네요. 희한하네. 눈 내린 사막의 모습, 아무래도 보기 드문 풍경이죠. 하지만 이 풍경이 즐거운 신호가 아닌 위기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일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7월에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도 평균적으로 12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막은요, 최고 기온 58도까지 올라갔다가 차가운 고기압이 사막을 지나면서 기온이 밤새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눈이 내린 겁니다. 일교차 60도.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60도. 사실 사막에 눈이 내린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역 사막에 눈이 내린 사례는 약 42년 동안 5번째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1979년 눈이 내린 이후로 약 37년간은 눈이 내리지 않다가 2016년 2번째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2018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거의 매년 알제리 사막에 눈이 내리는 데다가 해가 뜬 뒤에도 눈이 녹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죠.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주기가 너무 짧아졌어요. 예. 짧아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예. 게다가 엄청난 햇볕이 내리쬐는데 왜 안 녹아? 나 그게 더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쌓였더라도 금방 녹아야죠. 낮 기온이 40도인데. 얼어버렸다는 거잖아. 이뿐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아시르 지역에서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리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의 사막에서도 눈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야, 사막에까지 눈 내리네.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사우디 스키 부대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진짜 생길 수도 있겠다. 저 정도면 계속 오는 거면. 그죠? 상식을 깨트리는 사막의 눈 소식. 우리의 터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상 신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핫도그에 모모를 뿌릴 수 없다.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머스터드 소스. 그런데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요. 핫도그에 머스터드 소스를 뿌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2년 여름 프랑스의 식료품점에서는 머스터드 소스 품귀 현상이 발생. 머스터드 소스 구입을 1인당 한 병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이상 기후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머스터드 소스의 원재료인 겨자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2021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발생. 엘버타, 서스케초원, 매니토바 등 겨자 생산 지역 대부분이 심각한 가뭄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것이죠. 헐. 그 결과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겨자씨 생산량은 1년 만에 135킬로톤에서 71킬로톤으로 약 50% 감소. 수확량 감소는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요. 킬로그램당 약 900원에 판매된 겨자가 무려 2,500원, 약 3배나 상승하다 보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프랑스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금겨자가 됐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캐나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도 겨자를 생산하긴 하는데요. 근데 역시나 이상기후 때문에 겨자씨를 갉아먹는 곤충 수가 증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져 종자 생산량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 머스터드 업체들은 25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프랑스나 뭐 겨자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거 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뭐가 머스터드 같은 그런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당장은 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으시죠? 머지않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모모가 초래한 야생동물 팬데믹.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여전히도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잖아요. 2022년 지금 9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짜 한 두어 달 이러다 말 줄 알았는데. 동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는 그 바이러스가 결국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돼서 이 같은 팬데믹 사태를 불러일으킨 건데요. 그런데 팬데믹의 위기에 놓인 건 비단 인간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산 기에르모 국립공원. 안데스 산맥의 해발 2,000에서 5,600m 고지대에 위치한 곳으로요. 드문드문 식물이 자라는 평원에는 유일한 대형 초식동물인 비쿠냐가 서식합니다. 자, 그런데 2015년 이전엔 밀도 1제곱킬로미터당 17마리의 비쿠냐가 서식했지만 2020년엔 단 한 마리만 서식. 겨우 5년 만에 비쿠냐가 멸종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왜 그런 비쿠냐 뭐 더워서 못 살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니 어. 아까 바이러스 얘기했잖아. 그렇지. 전염병이 돌았나 봐. 그렇죠. 국립공원 내 서식 중인 비쿠냐의 생존에 위기가 닥친 건 2015년. 피부를 파고드는 찐득이, 개선충이 유입되면서부터인데요. 개선충에 감염된 동물은 털이 빠지고 피부염이 발생, 면역력 저하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급기야 폐사에 이릅니다.
이 사진이요. 개선충에 감염돼 폐사한 너구리와 감염돼 극심한 탈모가 찾아온 강아지입니다. 비피니아뿐만 아니라 강아지한테도 치명적인 병이겠네. 저 강아지 전후 봐요. 너구리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죠. 아유. 근데 갑자기 요 개선충 이 퍼진 이유가 뭡니까? 원인은 국립공원 밖에서 인간이 가축으로 기르던 라마가 개선충에 감염돼서요. 같은 낙타과인 국립공원 내 비쿠냐에게까지 개선충을 전염시킨 겁니다. 어머 어머.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쿠냐, 퓨마, 콘도르로 이어지는 먹이 사슬이 비쿠냐가 급격히 줄면서 아이고. 파괴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식동물이 비쿠냐 개체수 감소로 평원의 식물이 무려 9배나 증가하면서요. 국립공원 생태계에 외래종이 침입, 번성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단 비쿠냐뿐 아니라 이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안데스 생태계 전반에 팬데믹이 일어난 셈이죠. 야, 큰일 났다 정말.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인류를 위협한 바이러스가 동물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하듯이요. 인간이 불러온 야생동물들의 팬데믹이 더 이상 동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인간, 이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구 심판의 날 19, 이유를 공개합니다. 이유는 해수욕장에 나타난 모모. 여름이 되면 드넓은 바다에서 해수욕도 하고 스노클링, 서핑 등 해양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빈이나 셜록이가 어른이 됐을 때 바다에서 해수욕을 할 수 없게 되고 아이고. 영어 사전에서 서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사어가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날이 올까요? 지옥이지 뭐 지옥. 그건 지옥이죠. 지난 여름 한반도를 충격에 몰아넣은 소식. 해수욕장 피서객 대피소동. 자칫 쇼크사. 공포의 그놈 나타났다. 피서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정체. 해파리야 이게? 왜 이렇게 시뻘게? 버린 옷까지 아니고요. 해파리입니다. 이게 뭐 죽은 거예요? 야 근데 저렇게 주의할 정도로 저 독이 심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파리에 쏘인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왔던 뉴스 저도 봤거든요. 네. 제주, 부산, 강원도 등등 한반도 곳곳의 해수욕장에서 출몰한 독성 해파리. 강원도에서는 지난 여름 한 달간 해파리 쏘임 사고가 무려 98건 발생. 부산에서는 지난해 168건을 훌쩍 넘어서 올해 8월까지 총 25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서객들을 위협한 주범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 최대 지름 2m까지 성장하는 대형 해파리로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쏘이면 발진, 통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쇼크사 위험까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해파리들의 출몰 원인을 환경 오염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첫째, 바다가 오염되며 해파리의 천적인 쥐치나 바다거북 등의 개체수는 감소했지만요. 생존력이 강한 해파리는 살아남아서 해파리 개체수가 더욱 증가한 겁니다. 여기도 이제 생태계 균형이 깨져버렸네요, 진짜. 그리고 둘째,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 해파리 서식 해역이 강원도 동해안까지 확대된 건데요. 이로 인해 해파리가 해수욕장에까지 출몰하며 피서객들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어부들이 바다에 쳐놓은 망에 해파리가 대거 걸려드는 바람에 국내 어업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격탄이겠다.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증거가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지구 패러다임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반도를 습격한 독성 해파리. 이대로 계속 지구가 변해간다면 언젠가 우리 인간이 설 자리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공샷이네요. 자, 활주로 뭐 좀 사람들 모여 있네요. 이거 뭐예요? 뭐 불났어요? 왜 이렇게 불이 났어? 왜 불이 났을까요? 왜 불이 났지?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녹고 있다. 올여름 뜨거운 열기로 인해 영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원래 영국은 7월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5도로 여름에도 서늘해서요. 영국에서 에어컨은 사치품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에어컨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
2022년 7월 영국 링컨셔주의 기온이 40.3도를 기록하며 363년 만에 영국 역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그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폭염이 닥치며 영국 곳곳에선 각종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야. 앞서 보신 영상은요, 영국의 루턴 공항인데 비행기 활주로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서 모든 운항편이 일시 중단. 어머. 런던 남부 배터시의 기차 선로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야. 야, 근데 저기 기차 지나갔어 봐. 완전 탈선 사고 나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에어컨이 사치품이라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정말. 그뿐 아니라 올여름 가장 더웠던 7월에는 단 사흘 만에 영국과 웨일즈에서만 948명이 사망했다고 추정. 헐. 폭염은 그야말로 대재앙. 보이지 않는 살인자나 다름없는데요. 전례 없이 들이닥친 폭염에 일상생활 전체가 마비되자 영국은 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높은 온도에 철로가 녹을까 봐 철도 운행 속도를 제한, 200여 곳의 학교는 휴교했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일상이 마비된 상황. 이에 영국은 역사상 최초로 폭염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뭐 일상생활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니까 이거는 거기 사는 분한테는 너무나 큰 공포일 것 같아요. 기후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순간 끔찍한 대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요. 뜨거워지는 지구, 치솟는 기온이 우리 인간의 삶까지 불태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1999년 종말이 온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부터 마야 달력에 끝나는 2012년 지구가 종말한다는 예언까지 그간 숱한 이들이 지구 종말 시기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아 그때마다 근데 좀 무섭긴 했어. 진짜로 이것까지 맞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생기기도 했고. 이전에 종말론들은 뭐 종교나 예지력에 기댄 게 많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성술이나 신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 지구 종말론이 아닌 수학적으로 지구 종말 시기를 계산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게 지금 지구 종말을 결정하는 변수가 네. 한두 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일단 들어보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292위예요. 네, 흥분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자, 실제 지구 종말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주인공은 하인츠 폰 포어스터. 수학,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생물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그 대단한 천재 과학자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지구 종말 시기는 바로 얼마나 다급하면 바로를 4번이나 하냐?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4? 여기 얼마 안 남았는데. 포어스는 1960년 세계 기준 27억 명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세계 각국의 인구 동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류 인구가 지난 2000년 동안 성장한 것처럼 증가하면 무한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류가 무한대에 도달하는 날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에 종말이 찾아올 거라고 계산. 1960년 미 학술지를 통해 일명 최후의 날 방정식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2026년에 종말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포스터가 종말의 데이터로 분석한 인구 증가, 요게 문제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가 약 97억 명까지 증가. 그런데 유엔 세계 식량 농업 기구는 인류의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도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머지않은 지구 심판의 날. 그래서 영국의 한 언론에서도 2022년 포스터의 최후의 날 방정식에 대해 보도 재주목을 하게 됩니다. 2026년은 딱 맞지 않을지라도 좀 더 늦게 한 2050년쯤이면 종말이 진짜 올 수도 있다. 뭐 식량을 떠나서 물 자체가 먹기가 힘들어지니까 생존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네요.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 바로 태양이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안 돼.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죠. 그렇습니다. 태양의 빛과 열인,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식물은 광합성을 하며 생존, 그리고 먹이 사슬에 의해 다른 생명체들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먹고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태양이 수명을 다한다면, 그래서 태양이 사라져버린다면. 아, 진짜 무섭다 이거.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뭐 대안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아니 인류의 그런 빛을 공급하는 존재, 자원을 공급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과학계에 따르면 현재 태양의 나이가 약 45억 6,72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남은 수명은요, 약 78억 년이라고 합니다. 태양에 수명이 있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해보잖아요. 늘 영원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당연히 수명이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요, 영원한 빙하기를 맞이해 바다는 물론 대기마저 얼어붙는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공룡도 소행성 충돌로 빙하기를 맞이하면서 모두 절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뿐이 아닙니다. 비구름 형성의 원인인 대류 현상 역시 태양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생명체 생존의 기본 조건인 물을 충족시키는 비가 더 이상은 내리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광합성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식물뿐 아니라 모든 먹이 사슬이 붕괴, 또 광합성으로 인한 산소 분출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은 인류 역시 생존 불가라는 끔찍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 이 태양의 소중함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욱더 느껴지게 되네요. 그런데 요즘 뭐 워낙 과학기술이 좋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대안만 마련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대공포입니다. 태양이 단 1초만이라도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요. 현재 지구는 태양의 인력, 즉 중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궤도를 벗어나 광활한 우주 저편으로 슝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 뱅글뱅글 계속 도는 사람 손을 잡아주다가 갑자기 손을 확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튕겨져 나가겠죠. 우리가 우리가 진짜 또 그러네요. 인력을 생각 안 했죠. 무슨 뭐 저기 어둡고 뭐 광합성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네. 그냥 날아가요, 일단. 어둠 속으로. 자, 그러다 날아가 버린 지구가 우주에서 표류하다가 자칫 소행성과 정면 충돌이라도 한다면요,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겠죠. (2016년) 영국 옥스포드 인류미래연구소는 이것 때문에 지구가 최후의 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라며 지구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그 정체, 바로 태양 폭풍입니다. 아까는 태양이 없어져도 문제인데 네네. 이제 태양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 표면의 특정 부분이 자기장 활동에 의해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집니다. 태양의 흑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태양 흑점 주변에는 고에너지가 쌓이는데요. 이 에너지가 계속 응축이 되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폭발하면 강력한 에너지를 우주로 분출. 이 현상을 바로 태양 폭풍이라고 합니다. 이때 위력은요, 1메가톤짜리 수소폭탄 수십억 개가 동시에 터질 때의 위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너무 큰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뭐라고 반응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또 한꺼번에 그 파괴력이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가요? 아, 질문 좋았습니다. 네. 거대한 태양 폭풍이 발생하면 막대한 방사선이 채 10분도 안 돼서 지구에 도달을 합니다. 어머. 10분도 안 돼서요. 야,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만약 그 태양 흑점이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동시에 폭발하면 태양 폭풍이 지구의 자기장을 교란시켜 지상의 전력망, 모든 전자기기 작동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요.
큰일이네. 정말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네. 재난 상황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뭐 불 안 들어오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네. 자, 거기에 하늘로 쏘아 올린 나침반 GPS까지 멈췄다. GPS로 교신하는 항공기가 자칫 항로를 이탈할 수 있겠죠. 어머, 그것도 끔찍하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게 된다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이어 땅으로 추락한 항공기들에서 화염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겠죠. 한순간에 도시가 파괴가 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이건 진짜 끔찍한 상황이다. 그렇죠. 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네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어요. 네, 와닿죠. 끔찍한 암흑의 세계를 일으키는 태양 폭풍. 대한민국에도 대파장을 몰고 올 후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1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세계가 파멸하는 날, 이른바 아포칼립스를 대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사는 알렉스 메이슨.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의 나이는 19살입니다. 19살 메이슨은 8년 전인 11살부터 지구 종말에 대비해왔습니다. 자, 2012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재해 뉴스를 접하며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든 건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의 날이 가까워진 게 틀림없어. 이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명 지구 종말 대비 프로젝트에 돌입한 메이슨. 근데 무슨 마음인지는 알 것 같네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접하면 덜컥 겁이 나죠. 그 거대한 자연재해나 핵전쟁 위기 뭐 뉴스 보면은 두려움이 들어요. 어른들도. 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럼 메이슨이 무려 8년간 준비해온 지구 종말 대비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이슨이 정말 한 몸처럼 언제나 어디든 메고 다니는 배낭이 있는데요. 이 배낭에는 쌀, 통조림 등 비상 식량뿐만 아니라요. 혹시 모를 부상에 대처할 수 있는 구급용품이 갖춰져 있고요.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임시 대피소, 설치 방법과 숲에서 식량을 구하는 기술을 연마, 또 실전처럼 정기적으로 숲에서 밤을 보내면서 생존 기술을 높이기 위한 훈련까지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슨 외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종말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을 일명 프레퍼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인별그램에 프레퍼를 검색하면 무려 40만 개 이상의 피드가 올라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프레퍼족들은 서로 너튜브,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혹시나 모를 재난이나 지구 종말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많았다는 게 더 놀랍네요. 우리보다 더 현실로 느끼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재앙으로부터 수십, 수백, 아니 수천 명을 구원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일명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는 벙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미국의 비보피 엑스포인트. 그 어떤 재난, 재앙에도 끄떡없이 무려 약 5천 명을 구원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벙커 마을입니다. 벙커 마을이요? 5천 명을 수용한다고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위치한 비보피 엑스포인트는요, 무려 575개 벙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967년까지 미 육군의 폭발물, 탄약 등을 저장하던 군용 창고를 2016년 세계적인 벙커 제작 업체에서 매입, 이후 최대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벙커 마을로 개조를 한 겁니다. 폭발물을 보관하는 군용 창고면 뭐 안전성 면에서 믿음이 가네요. 네, 그거 뭔가 이렇게 터지면 절대 안 되는군요. 떨어지더라도 안전한 네. 거죠. 575개 각 벙커는 물, 가스 등의 투과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와 강철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핵폭발, 생화학 무기, 강력한 지진에도 끄떡없다고 하고요. 와. 또 넘사벽 스펙이 또 있는데 예를 들면 폭탄 100톤이 터지면 네. 500m 의 콘크리트 건물 절반이 초토화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위력의 2배 이상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벙커에는 5천 명의 사람들이 무려 1년간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생존 가능하도록 식량뿐 아니라 의료시설 등 생활 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안락한 곳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만약 모모가 멈춘다면 지구의 신비와 자연을 탐사하는 유명 과학 전문 채널에서요,
2010년 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뭐죠? 교지? 만약 이것이 멈춘다면 세계 각지에서는 홍수와 지진이 일어나고 1년 내내 봄, 가을 없이 영상 50도가 넘는 여름 혹은 영하 50도 이하에 달하는 겨울이 계속되는 등 정말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는데요. 대체 그게 뭐냐? 바로 지구가 멈췄을 때입니다. 우리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진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자연의 섭리 때문에 태양의 열을 받는 위치와 면적이 달라지고 선선하거나 덥거나 춥거나 하는 계절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요, 만약 지구의 자전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구 전체의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력이 바다를 적도 부근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이 지구가 자전을 서서히 멈추게 되면 적도 지역의 바닷물들을 잡아두는 원심력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극지방으로 바닷물이 몰리게 되겠죠.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바닷물이 쭉 빠져 이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싹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빨라지겠네.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북극 지방에 몰렸던 바닷물들은 넘치고 다시 불어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데요. 그러면 영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까지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바닷물에 잠기며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죠. 아, 바닷물에 잠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저 바닷물에 엄청난 양이 움직이는 속도가 있으니까 쓰나미 저리 가라네요. 끔찍한 멸망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을 따라 일정하게 회전했던 핵, 멘틀, 지각들이 각각 다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게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지각의 균열이 일어나 세계 각지에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섬세한 우주의 조화로 살아나 숨쉬는 지구. 지구의 숨이 멈추고 완벽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10위를 공개합니다. 영화 설국열차가 현실이 된다면? 갑작스러운 빙하기로 얼어붙은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설국열차. 자, 그런데 만약 영화처럼 빙하기가 현실이 된다면 지구와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빙하기란 지구의 기온이 하강하여 남극과 북극, 대륙, 산 정상 등의 얼음층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정도 하락할 경우를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20번 이상의 빙하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쓸 지구 멸망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다소 극단적이지만 만약 한 달, 아니 일주일 만에 갑자기 빙하기가 닥친다면 지구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아, 오늘 뭐 너무 끔찍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네. 예,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어야 되겠네요.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인 15도에서 약 8도만 하락해도요. 남극 대륙은 물론 적도를 제외한 전 세계가 눈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북극, 캐나다, 미국 등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약 30%가 빙산처럼 결빙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보다도 더 낮은 온도의 빙하기가 급속도로 찾아온다면요. 영화 투모로우처럼 거의 모든 지구는 빙하로 꽁꽁 얼 것입니다. 인류가 만든 항공, 철도 등 수많은 기술 역시 다 얼어붙어서 무용지물이 되고요. 극심한 추위에 적응하지 못해 감자와 옥수수 등 농작물과 식물들이 얼어붙으며 멸종. 그러면 식물을 먹는 채식 동물들도 굶어 죽고요. 결국은 먹이 사슬에 따라 우리 인간들이 먹을 것도 사라지게 되겠죠. 무엇보다 지금처럼 숨을 자유롭게 쉬지 못할 겁니다. 직접 공기를 들이마셨다가는 폐와 호흡기관까지도 다 얼어붙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도 다 그 빙하가 있다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같은 일이 직접 벌어진다면 너무 끔찍하네요. 자, 그런데 아예 빙하기가 계속된다면요. 정말 운이 좋아야 선택받은 자들만이 영화 설국열차처럼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단백질 블록만 먹으면서 말이죠.
야, 설국열차를 볼 때 그 송강호나 이런 분들이 좀 불쌍하게 느껴졌었는데 사실 꼬리칸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렇죠. 네. 인류의 역사와 문명까지 다 꽁꽁 얼릴 수도 있는 빙하기. 최악의 멸망 시나리오에 그치길. 영화 속 재앙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9일 공개합니다. 지구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19일 전 기자님 특종에서 태양이 우리 지구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그 태양이 넘치는 에너지로 지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기도 한데요. 태양 폭풍 같은 얘기인가요? 태양이 암을 유발하는 방사선과 자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네네.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이 오존의 분자가 지상으로부터 25에서 30km 높이의 성층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요. 이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자외선 중 약 95에서 99%를 흡수하면서 우리가 직접 자외선을 쐬지 않게 해주는 지구의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2020년 현재 남극은 서울시 면적의 1.5배인 1000제곱킬로미터의 오존층이 사라졌고요. 뿐만 아니라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 호주 등 전 세계 오존층이 파괴되며 지구의 보호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헤어스프레이 그런 데 들어가는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사실 프레온가스를 좀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괴되고 있는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프레온가스의 대체제로 쓰이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프라이팬 코팅제나 각종 냉매에 쓰이는 화합물 클로로포름의 염소 성분이 있는데 이 염소 원자 하나가 무려 약 10만 개의 오존을 파괴해 오존층을 없애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밖에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등 환경오염을 통해서도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우리 인간 또 생태계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인간의 DNA, 핵산, 이 단백질은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에 그대로 자외선이 쏘여진다면 흔하게는 눈의 결막염, 또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 그런데 이 홍반도 악성 홍반이면 이게 결국엔 피부암 같은 희귀암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호주 지역은 호주 보건복지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6년에만 무려 약 1,800명이 피부암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호주는 그렇게 그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좀 긴 팔 많이 입고 선글라스 꼭 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존층 파괴가 심한 남극과 북극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발생률이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는 동식물 등 생태계까지도 위협하는데요. 자외선 때문에 꽃들은 개화하지 못해 말라 죽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해 생태계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지면 네. 어류 또 동물들의 멸종을 초래.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인류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생존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보호막, 여러분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현실 재앙, 지구 침몰의 날. 2020년 5월 물의 흐름과 특성을 연구하는 수문학자를 비롯해 지질학자 등 과학자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해 알래스카의 얼음이 녹으면 산사태로 프린스 윌리엄 해협은 초토화될 겁니다. 200여 개의 섬과 빙하로 이루어진 자연 생태계 보호구이자 관광지,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해협. 그런데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1년에서 20년 사이에 가파른 경사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약 5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사가 함께 쓸려 내려가는 산사태가 발생. 그리고 이 산사태로 녹은 얼음과 토사물이 바다를 덮쳐서요. 그 충격으로 수백 미터의 메가쓰나미가 발생해 알래스카의 항구 도시 휘티어 지역을 단 20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얼음이 녹는다는 게 그냥 해수면만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맞아요. 19세기경 산업화 시기 이전에 비해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가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남극과 알래스카, 그린란드 등 전 세계 빙하가 녹으며 바닷물이 돼 5년 사이 지구의 해수면은 약
5mm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이렇게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지구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바닷물이 늘어나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의 무게가 늘면서 그 압력으로 해저 아래 지각판들을 자극. 그러면 그 자극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지진의 충격으로 해일과 쓰나미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뭐 나비 효과잖아요. 이게 얼음이 녹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네. 인류의 또 다른 재앙이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요. 홍수와 해일, 쓰나미로만 그치지 않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해수면이 약 1m 상승할 경우에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등 세계 유명 명소들이 소몰되며 초토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진짜 끔찍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지표면 고도 데이터를 연구하는 미국 셔틀 레이더 지형 미션 시스템에 따르면 지구의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인천, 경기도 일대, 부산 일부 지역이 초토화, 항구와 공항을 비롯한 교통, 통신수단 등 전 산업이 마비될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며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말씀하시는 게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6위를 공개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리는 지구는 황폐화 그 자체죠. 거대한 모래폭풍이 휩쓸고 간 도시는 온통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인들의 폐 건강을 위협하며 인류의 멸망까지 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사태가 진짜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미세먼지는 정말 소리 없는 살인마잖아요. 맞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다 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미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재난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 도시 인구의 80%가 심각한 대기 오염에 노출돼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초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약 879만 명. 심지어 오는 2050년이면 대기 오염 피해 사망자는 2배로 불어날 거라고 합니다. 어우.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이렇게 뭐 몇백만 명까지 될 줄 몰랐어요. 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거쳐서 폐뿐만이 아니라 이 혈관들에게까지도 침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체 곳곳에 염증이 생기면 심장과 뇌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암, 뇌졸중, 치매를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요. 소리 없는 살인마 같은 이 미세먼지는 인류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극심한 피해를 끼칩니다. 공기 중의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달라붙으면 광합성 기능을 하는 잎의 기공을 막아서 식물의 성장을 지연시키고요. 또 미세먼지 속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데 산성화된 토양과 물은 산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유발, 인류의 식량난까지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전 세계적인 뭐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자연 전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끔찍한 사태는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9년 UN 생물다양성과학기구에서 2016년까지 대기 오염으로 인해 가축 종류 중에 9%가 멸종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향후 수십 년 이내 양서류의 44%, 포유류의 33%가 대기 오염으로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만으로 저렇게 많이 멸종한다고요? 네. 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 균형 깨지는 거는 막을 수 없겠네요. 시간 문제네요. 큰일이다. 이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는, 아니 이 지구는 결코 숨 쉴 수 없을 겁니다. 식량 전쟁에 대비할 미래 식량. 미래 인류가 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 바로 식량난. 아, 식량난. 네. 지금도 뭐 전 세계가 식량 전쟁 중이고, 러시아에서는 흉작이 들었을 때 그 정부에서 밀 수출을 금지해서 그 밀을 수입하던 이집트가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고 하고. 그냥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 전 세계 식량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꼽는 게 바로 대체식품,
인공식량인데요. 그렇죠. 저희도 뭐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네. 네. 지구 환경을 위한 착한 먹거리로 토마토 참치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밀워 이제 기본이고요. 제작진이 저에게 많이 먹였죠. 예. 곤충을 이용한 식량들도. 예. 동물과 환경 보호를 위해 외쳤던 그 인공식량이 결국은 인류의 대체 미래 식량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인공식량 산업이 급성장 중입니다. 영국의 한 경제 전문지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식량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3년 사이 무려 30배 가까이 증가, 오, 연간 약 6조 2,9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미래 식량인데도. 그만큼 뭐 개발 가치가 있으니까 또 거액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아이푸드 회사에서는요, 밀과 감자, 단백질, 콩의 뿌리 등을 이용해 햄이라 불리는 인조고기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인공식량인 햄을 지난해 글로벌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왕 신제품 버거의 패티로 공급해 일명 고기 없는 패티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이게 그냥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류 식량난을 위해서 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큰 공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큰 혜택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 그렇습니다. 이 인조고기 개발이 식량난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는 이유.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가요, 무려 약 47kg입니다. 이는 자동차가 1년 동안 발생시킨 온실가스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이나 이렇게 이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인류가 단지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되는 그렇죠. 소의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거기다 일반적으로 가축을 길러 도축하기까지 필요한 토지와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인조 고기를 생산할 때는 일반 가축보다 물은 13%, 토지는 약 4%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거의 없네. 그러니까 식량난, 친환경 이게 다 하나의 연결고리인데요. 그런 면에서 인조 고기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먹이는 곡물의 수도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지자면 이 혜택이 매우 큰 거죠. 자, 그리고요, 대체 식량의 한 축을 인조 고기가 맡고 있다면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또 있죠. 식용 곤충이지요. 밀웜. 밀웜. 자, 아시다시피 식용곤충은 좁은 공간 그리고 적은 양의 사료로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단백질이라 그야말로 가성비 갑입니다. 식용 귀뚜라미도 생산하고 이 귀뚜라미 분말을 활용해 시리얼이나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름 제가 먹으면서 그 맛에 약간 중독성을 느꼈거든요. 곤충 매니아가 됐죠.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인류의 식량 위기를 타파할 단백질 혁명, 대체 식품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앞으로도 쭉 필요할 겁니다.